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복고 열풍이 다시 불었습니다. 80년대 풍의 향수가 가득했는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이 복고가 화제가 될 전망입니다. 열사의 나라, 사막의 한, 바로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종식으로 중동 특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겠습니다. 중동 특수하면 그 시절 구슬땀을 흘렸던 아버지들 떠오릅니다. 한국경제 외화벌이 이런 거창한 말 대신 가슴에 품은 가족사진 한 장으로 도시를 쌓아 올린 분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그 정도 땀으론 아이들 학원도 보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부담에 아예 아이를 갖지 않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동 특수, 만약 다시 온다면 자식 걱정 많은 아버지들 지갑 속으로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 우려 속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말한 그 전약 후 강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거셌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2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가 장중 시작하고 한 30분 지나서 9시 30분경에 1,854.55를 찍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종가는 1,878.45로 끝나가지고요. 많이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 맞서가지고 기관이 한 3,14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처럼 만에 외국 매도를 받아내면서 시장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기관에 힘입어서 어떤 심리적인 저지선 정도는 지켜진 것 같은데 이 외국인 매도세를 보면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당분간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 원인을 좀 따져보다 보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계속 말해온 것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네. 중국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내일 있죠. 19일 날 내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2015년도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GDP 자체가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하는 건 한 6.9% 정도 성장을 했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만약 유지가 된다고 친다면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상쇄가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이것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에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내일 장중에 발표될 중국의 경기 지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같은 뉴스들도 등장했는데 종목별로 건설주라던가 어떤 개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호악재로 동시에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건설이라든가 화학 관련된 쪽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되면서 한 6개월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란산 원유가 이제 시장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구물량까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가에 목을 메고 있는 여러 이머징 마켓 쪽 신흥 국가들 쪽이 또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수출에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상반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가락이 증시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더 많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예, 지금 코스피 말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코스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오늘은 코스닥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5.2포인트 올라가지고 683으로 끝났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에 한방전자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이 오늘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올리면서 견인한 역할을 했습니다. 17.64% 17,500원 올른 76,700원을 끝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있죠 자문위원회가 2월 9일 날
회의 안건으로 램시마 그리고 세트로 만든 복제약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상정될 예정이라고 공시를 냈다는 게 나왔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FDA 승인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램시마는 그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데요. 네. 레미케이드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차지하는 게 한 54.5% 정도 되니까 만약 이게 허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여타 바이오 제약주들을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쪽에서 향수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제약 시장 또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하락할 때 사라.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유의할 점이나 전략을 설명해 주시죠. 투자 그 소신 자체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락할 때 사야 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력도 견조하고 꾸준하게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 종목이나 덮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그 테마로 이루어지는 종목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선거 테마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인물 테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실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새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턱대고 이제 뭐 제약주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약주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이 튼튼한 즉 신약 개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이 튼튼한 어떤 업체들을 고르시는 것이 투자의 어떤 핵심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빠진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할 따위는 아니다. 여전히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 실적이나 개발 실적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내림과 오름세에 대한 흐름에만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오늘 두 번째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조성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가 오늘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판교와 상암동에 짓겠다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판교의 국내외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들의 창업 허브를 만드는 방안을 조성을 하고요. 서울 상암동에는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등 이런 첨단 기술과 문화를 더한 융복합 콘텐츠 생산 수출 기지 이런 것을 육성하겠다 이런 방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 판교는 스타트업 캠퍼스와 함께 창조경제 밸리라는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밸리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로 정착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상암동은 DMC와 누리꿈 스퀘어 이런 기존에 있는 설비들과 함께 VR, 홀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3차원 영상 이런 첨단 기술과 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이것을 더하는 그런 거점을 만들고요. 하반기에는 한류 관련 행사라든가 우수 벤처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쇼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작년에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YTN 라디오가 있는 상암동에 2번이나 왔었거든요. 네. 관심은 높은데 또 실리콘밸리만큼 조성되는지는 또 지켜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른 부서들도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이니까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거기도 하고요. 야심찬 계획들이긴 한데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상품의 역직구 쇼핑몰 K몰 24라는 것에 우수 문화 상품 및 한류 상품을 입점시키는 방안 네.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했고요. 이외 문화예술, 카지노, 쇼핑, 컨벤션, 숙박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 리조트를 조성을 하겠다. 또 300개 기업 등의 예술가 1000명을 파견을 해서 문화와 예술과 경영 전략을 더하는 그런 문화창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핵심 성장 분야에 총 8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책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출이 49조 원, 보증이 23조 원, 투자가 8조 원이고요. 창조경제 분야에 72조 원, 문화융성 분야에 7조 2천억 원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의 초고해상도 UHD, 울트라 HD 방송이라고 하죠. 이걸 네네. 개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구나 전기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에너지 프로슈머, 태양광 발전기를 집에 설치한다든가 했을 적에 이런 거를 쉽게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또 참신한 실천이 되는 것까지 또 많은 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봇이 투자하는 시대 올까? 이미 로봇이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잠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시중에서 증권사나 은행들이 얼마나 이 로봇 투자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로봇 투자, 로봇가 나타나서 이렇게 직접 사고 팔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로봇과 그 자산관리 어드바이저, 요것을 합친 말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네. 요 로보 어드바이저 시험 서비스가 몇몇 증권사와 은행에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NH투자증권이 로보 어드바이저 QV를 출시해서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KB국민은행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자문사인 쿼터백 투자자문하고 계약을 맺고 관련 펀드를 지금 내놨습니다. KB하나은행,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말은 굉장히 그렇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매장을 가거나 객단을 가거나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먼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당신이 어떤 목표로 이 투자를 할 것이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험 성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의 위험 성향이요. 그렇죠. 네. 네. 그 위험 성향, 위험 투자를 즐긴다, 위험 중립적이나 보수적이나 이런 그 성향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자신의 투자 목표를 이제 로봇에게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게 됩니다. 예컨대 종잣돈 1,000만 원을 넣고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3년 뒤에 3천만 원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입력을 하면 어떤 펀드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중국 주식으로 관련된 ETF를 투자해라. 한국 주식으로 만들어진 ETF를 투자해라. 이런 추천이 나오고요. 네. 구체적인 매매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컨대 코덱스 200 같은 경우로 이제 추천을 하면 네. 코덱스 200이 그 한국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20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 ETF인데요. 요 종목이 200원 움직일 때마다 매수를 하고 그 수익률이 3%가 되면 매도를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요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천하겠다. 오케이 누르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돈을 입금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3% 이익이 나오면 팔고 샀다가 팔고 이것을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투자자문, 그런 투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 미리 사전에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통계학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걸 찾아서 간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맞습니다. 요거의 한계점이 바로 그건데요.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장세라고 하죠. 이렇게 평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에서는 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가 성과가 좋은데 급락을 한다든가 급등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도 빅데이터와 이
이른바 로봇이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기도 한다고 했는데 삼성 같은 곳에서는 이제 투자까지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전세값보다 싼 수도권 아파트 인기. 지금 사실 전세값이 매매값에 인접해서 문제였는데 전세값보다 싼 아파트도 나왔다고요. 어떤 뉴스입니까? 지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서울 시내의 전세값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네.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서울 전세값보다 싸다. 그런 지역이 몇몇 군데가 좀 최근에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수도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2014년 6월부터 82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평균 전세금이 3억 7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네. 경기나 인천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한 1,057만 원, 1,052만 원 정도를 지난해 말에 기록을 했는데 네. 요 값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하고 비교해 보면 더 낫네요. 경기도나 인천이 훨씬 더 낮은 그런 수준이 나타납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3억 원 언저리, 3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이면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중에 경기 평택의 힐스테이트 평택 2차가 전용 면적 62에서 101제곱미터가 1,443채가 분양이 되는데 이 중에 73제곱미터 타입이 2억 6천에서 2억 9,400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 용인의 용인 기흥 우방 아이유쉘 같은 곳도 74제곱미터 분양가가 2억 8,400에서 2억 9,600. 또 경기 화성의 동탄 2 신도시 3차 푸르지오가 74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 900만 원에서 3억 3,130만 원 정도. 또 인천 가저의 두산 위부도 69제곱미터 기준인데요. 2억 6,400에서 2억 8,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면 조금 멀 수는 있지만 전세 계속 올려주는 거 감안해 보면 실수요자라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아파트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전세값보다도 낫네요, 확실하게. 네, 예. 자, 얼마 전에 출범을 했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 공식 출범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소식인데요. 한번 우리나라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6일하고 17일 이틀에 걸쳐서 중국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창립 총회 및 개소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AIIB는 중국이 주도를 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교통통신, 에너지, 농촌개발, 수자원 등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은행이 되겠고요. 네네. 창립 자본금이 1,000억 달러, 약 120조 원이고 올해 투자할 규모만 12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약 5개에서 10개 정도의 투자 프로젝트를 이번에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 AIIB의 5대 주주로 돼 있고요. 3.81%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 창립총회에서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함께 연구이사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초대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5자리 정도의 부총재직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곳에도 한국 몫이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지분도 높고 한국 인사가 고위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는 만큼 이런 투자 산업에 한국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생생 퀴즈 매일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푸짐한 선물 함께합니다.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실 분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자유로운 삶을 갖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로 정의됐었는데 요즘은 자녀 양육의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것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의 증가는 전 세계적 추세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유럽 및 몇몇 국가는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자녀를 더 낳아라라고 했는데도 이족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다라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난 37년간 핵무기 개발 그리고 또 대립적인 국제사회 관계 등으로 인해서 고립됐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았던 이란, 현지 시간으로 16일 드디어 그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했는데 한국 경제에는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중동 특수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오정근 교수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의 경제 해제 먼 곳 이야기 같은데 시장 규모라든지 영향이 어떻길래 이렇게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란의 이제 경제 규모는 인구가 이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GDP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국가인데 이제 일단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유 매장량의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천연가스 매장량의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원 수출국인데 지난 37년 동안은 이제 묶여 있다 이번에 해제가 되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란이 그동안에 오랫도록 묶여 있던 원유 이제 유정이라고 그러죠. 네. 유정을 복구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수출 개발이 거의 안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혹은 공항 같은 그런 SOC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금년 중에만 하더라도 이제 1년 동안 약 1,4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의 그 SOC 특수가 이제 발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한국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중동 특수에 대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란과의 많은 경제 교역이 열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제재 참여인데 그 전에 보면은 연간 예컨대 2012년, 11년도에 평균 6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38억 달러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수준은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란에 우리가 그 동안에 건설 부분도 그동안에 굉장히 네. 많이 위축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사실은 1975년도부터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것이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은 이제 복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현재 상당한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 정부도 214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국내 해외 건설 협회 등에서는 저유가로 인해서 이제 오일머니가 충분치 않을 것이다. 당장 뭐 수주라든지 이런 건설 성과로 다가오긴 어렵지 않냐라는 점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제재 가담하기 전에 대체를 보면 2009년 10년 같은 경우에 약 25억 달러 정도 건설 수주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500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물론 이제 유가가 석유를 그래서 이란 정부도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하루 100만 배럴을 더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100만 배를 더 수출하는 바람에 유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설 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먼저 분담하는 그리고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이런 방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부담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은행이라든지 혹은 수출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런 비용 부분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란의 교역 선호국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이 환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더 나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수주한다고 해도 사실은 수주 자체가 어렵거나 큰 이익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결론적인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화는 계속 이제 약세를 가져가서 가급적이면 중국의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도 좀 싸게 수주해도 중국 기업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1975년 그 당시 현대건설이나 대림사람이 나갈 때는 사실은 한국도 임금이 워낙 쌌기 때문에 네. 토목공사 위주로 이제 수주가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미 임금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 중심의 브랜드 수출 쪽으로 이제 수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쪽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금은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기술 면에서는 유럽 국가에 약간 좀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겠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공세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약간 좀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서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연간 1,500억 달러의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그런 그야말로 참 수주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 3조 호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의 이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지금 여쭤본 김에 국제금융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유가가 금융시장에 계속 불안을 가세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또다시 실물 경제의 혼돈과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이 지금 시장이 이란 제재 해제로 인해서 또 열리고 있긴 하지만 이 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저유가의 악순환 고리가 언제까지 또 어떤 방향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 문제가 이제 양날의 칼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일단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원유 생산량이 약 9,6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네. 사실은 수요는 9,480만 배럴 정도밖에 9,420만 배럴밖에 안 돼서 180만 배럴이 남아 돌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이 100만 배럴을 더 추가로 하루 공급한다 그러면은 현재 배럴당 오늘 2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WTI가 이것이 이제 2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니까 자금들이 원유 시장에서 달러 시장으로 옮겨가거든요. 환차익을 노리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데 유가가 이렇게 하락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좋은 점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큰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산유국들이 재정 위기가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인 베네수엘라가 일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재정
적자 GDP 비율이 약 15에서 18%까지 올라가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부도 직전에 가 있고 그래서 굉장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그 오버슈팅이라 해야 되죠. 과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 선 밑은 사실은 중동 산유국도 그렇고 미국 세일가스 생산업체도 견디기가 힘든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바닥에 거의 온 거 아니냐 싶고요. 아마 조금 이런 바닥 과정을 다지기를 거친 다음에는 비교적 생산 단가는 건질 수 있는 한 $40 선 정도까지는 하반기 들어서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40, $50 선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막 균형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글로벌 경제 그 둔화 상태라든지 혹은 그 산유국들의 생산 단가를 고려해 볼 때 한 $40, $50 선 정도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망 속에서 우리 정부 정책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시적으로.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많은 조선이나 플랜트 업체 중공업들이 지금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항상 그 구조조정할 때는 정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안착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생산 단가나 이런 걸 고려할 때 한 배럴당 $40, $50 선에 안착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그렇게 그 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려야죠. 그 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이제 도태를 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유가 하락 때문에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쪽은 굉장히 석유화학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생산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저유가 우리가 워낙 임금이 높아서 늘 어려운데 또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인 유가가 하락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소중한 내 재산과 돈을 지키는 것, 내 가족의 재산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용실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 참 얄미운 게 항상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범죄를 열심히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지릅니다. 70대 할머니를 찾아가서 노후 자금을 가로채간 사건도 있었네요. 네, 최근에 그 현금 수취행인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계좌를 통하지 않은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금감원 직원 사칭을 해서 돈을 직접 가져간 그런 사기인데요. 현금 수취형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현금 수취형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죠. 작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296건인데요. 이게 1월부터 9월, 8월 정도는 월 평균 한 10건 이내였었습니다. 네. 근데 9월 이후로 한 30여 건씩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또 이들이 이 현금 수취형을 범죄를 한다라는 거 보면 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예금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낯선 사람을 믿고 집을 비운다는 게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범행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속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어떤 조직책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이런 상황극 같은 형식으로 경찰 또는 한전 직원, 은행 직원, 또 금감원 직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사기범들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한전 직원인데 전기요금 면제됐다더라. 또는 은행 직원인데 너의 어떤 계좌 개설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더라. 또는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할 것이다.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그것도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그런 현금 수취형 사기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거죠. 가서 현금을 받아가는. 네, 오늘도 여러 번 또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만 요 사례가 전기요금 연체로 전화를 걸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돈을 보호해주겠다 뭐 여러 명이 배역을 짜서 결국은 돈을 갈취한 사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어떤 이런 정보에 취약한다든가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송 이 자체를 조금 덜 접하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쪽으로 전화가 오면은 사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 일체 응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오늘 또 금요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네. 어떤 이런 고령층 대상으로 사기 수법이 진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기는 조심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전국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노인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좀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기 수법을 계속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 게 또 고령층이시기도 합니다. 네네. 보이스피싱 전화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NO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이런 범죄, 계좌, 금융 이런 정보를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NO라고 얘기하시고 또 가까운 자녀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정말 가까운 직원들 혹은 은행 창구 직원한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자,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게 좀 남자들한테 낯뜨겁고 참 잘못된 얘기인데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최근에 지금 조건 만남이나 또는 몸캠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걸 이제 담보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네네. 조건 만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일부 남녀간의 어떤 이런 분들한테 메시지 일괄적으로 보내서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네네.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돈을 입금하면은 바로 차단하는 네. 그런 어떤 수법이 이제 조건 만남이고요. 네. 몸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동영상 어떤 이런 알몸 형태의 어떤 이런 동영상을 담보로 해서 너 이걸 다 떠뜨릴 테니까 일정 금액의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수법인데요. 문제는 이게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이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좀 위법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조건 만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사기죄, 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고요. 몸캠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어떤 협박, 네. 동영상을 담보로 하는 어떤 이런 협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협박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서 어떤 이런 불법한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가장한 이런 어떤 행위는 우리 법상 어떤 지급정지라든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또 이런 행동 자체가 권장할 내용이 아니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방법 또 금융피싱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들어가기 전에 퀴즈 힌트 주시는 분들 많네요. 정답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아이까지 포기할 정도로 세상이 팍팍합니다라고 또 사연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답 좀 어렵나요? 제가 정답 말고요. 정답을 풀어 쓴 영문,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읽어드립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를 줄여서 이것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정답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일산 온마운트 티켓이랑 또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바구니 물가로 가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정답 아시겠습니까? 네. 아는데 말해도 되나요? 아직 안 되고요.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정답도 아실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벌써부터 달력 보면 설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설 물가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요, 매년 설과 추석 그리고 김장철에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과 추석에는 차례상 차리는 비용을 발표하고요. 김장철에는 각 김장재료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김장 비용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의 그 합리적인 선택을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소비 사이클에 맞는 물가 발표를 해주시는데 네. 이번 설 물가는 어떤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설 차례상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23만 2천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을 3주 정도 앞둔 지난주 13일 수요일 가격 기준이고요. 전국 17개 지역 41개소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29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통시장은 23만 2천 원, 또 대형 유통업체는 32만 9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각각 4.9%, 5.3%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예, 저희가 서민 물가 또 식탁 물가 올랐다라고 늘 걱정하는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차례상 물가도 올랐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좀 보니까 전통시장이 약간 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로만 봐도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9만 7천 원 정도 저렴하죠. 네. 이제 보통 차례상 준비하시다 보면은 대량으로 구매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확실히 더 저렴한 전통시장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형마트가 장보기 여러모로 편리하긴 하지만 요즘은 전통시장들도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고요. 주차 시설도 겸비하고 있어서 장보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수용품이나 다른 음식 재료들도 잘 고르면 정말 신선한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덤으로 좀 있고요. 예, 시끌벅적한 시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권해주는 음식들을 먹으면 또 그 맛도 재미도 참 있는데 요즘은 뭐 재래시장 네. 가기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좀 걱정되는 게 이 설 차례상 차리는 비용 네. 1년에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떡할까요? 구체적으로 왜 올랐죠? 품목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특히 올해는요, 쇠고기 값이 그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쇠고기 값.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값이 전체 차례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쇠고기 뭐 육전부터 시작해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메뉴들인데 네. 왜 이렇게 쇠고기가 올랐을까요? 일단 한우는요, 적정 사육 도수 유지를 위해서 암소 감축 등의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육 마리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세 이상 마리수가 14년 12월에는 197만 5천 마리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15년 12월에는 189만 마리 정도로 8만 5천 마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1, 2월경에 도축 마리수도 전년보다 12에서 15%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공급량은 감소를 하는데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전문 취급상인들이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사전 물량 확보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가격이 좀 강세를 띄었고요. 또 당분간 이 강세는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3주 정도 남았는데 네. 앞으로 좀 임박하면서 좀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또 그때그때 저희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뭐 소고기뿐만 아니라 과일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제수용 과일이라고 하면은 사과와 배가 있을 텐데요. 배의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제 현재 10개 기준으로 58,900원 정도인데 개화기에 비도 자주 왔고 또 저온 피해 등의 영향으로 착과수가 좋지 않았고요. 또 가을철 가뭄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서 대과가 적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15년도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13.8% 정도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이 약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거나 또 가격이 내린 품목들은 좀 있습니까? 자꾸 오르는 것만 얘기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내린 품목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계란과 사과 가격이 좀 저렴해졌어요. 계란과 사과요? 네. 네. 계란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기준 약 4,700원 정도, 또 대형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100원 정도인데요. 산란용 닭 마리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사과도 많이 저렴해져서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10개에 19,000원 정도로인데요. 15년도 생산량이 58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22.8% 정도 증가해서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고기, 계란, 사과 보여주셨는데 이런 네. 품목별 자료 어디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가끔씩 알려드리는 바로 그 주소인데요. 네. 카미스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소는 www.kamis.co.kr이고요. 상단 메뉴 중에 동향 전망에 들어가셔서 성수기 정보 클릭하시면 자세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21일 목요일, 28일 목요일 두 차례에 더 걸쳐서 설 성수품 구입 비용 추이와 또 선물 세트 가격 등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한 물가 정보를 똑똑하게 알면서 소비하면 또 훨씬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T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안녕하세요. 금난스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네, 생생경제 오늘 포스코 그리고 유플러스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딩크족이었습니다. DINK,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다. 이런 뜻이죠.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고 또 우려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자 발표해드릴게요. 7274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딩크족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어쩌면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8512님, 딩크족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더군요. 아이까지 포기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 부모의 책임이지만 더불어 사회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도 힘나는 경제 이야기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